18살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녀는 병원에서 생을 마치기보단 가장 인간다운 죽음, 자신에게 인간다운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해 치료를 거부한 채 그대로 병원에 뛰쳐나와 그리곤 향하지 마지막 순간을 보낼 자신이 몸을 뉘일 장소 그랜드 호텔로 말이야. 소년이 간 곳은 소수의 인원만이 정해져 있고 그가 들어갔다는 건 안타깝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죽었다는 의미이겠지. 이곳은 탄생과 소멸이 공존하는 곳이야. 마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처럼 말이야.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닌데 어째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아프면 아플수록, 죽음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토록 바라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걱정에 결코 잠들고 싶지 않아 해. 우리에게 단 4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누굴 미워할 시간도 가슴 아파할 시간도 필요 없어. 그러기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시간이니까. 기억해. 모든 것의 기본은 오늘이 죽을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면 하루가 더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겁게 사는 거지. 단지 그게 다야. 마녀가 읽어주는 9번째 이야기. 푸른 세계. 하루는 태어나고 하루는 살고 마지막 날엔 죽어요. 오늘은 당신이 사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바닷소리,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곤 했다. 사람들의 말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적어도 바다는 속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파도 소리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지 이해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절벽을 바라보곤 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이렇게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는 절벽 끝에서 균형 잡기 놀이를 했다.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뱃재는 허공으로 흩어지거나 땅으로 떨어졌다. 내가 11살 되던 해 아버지는 그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바다가 아버지에게 그러라고 명령해서인지 아니면 그 거대한 바다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끝내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스름한 아침, 파도에 휩쓸리는 그를 발견했을 뿐이다. 저 높은 곳에서 그의 미소가 보였다. 오늘은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이다. 앞으로 사흘 뒤면 나는 18살이 된다. 그 나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가 앉은 의자가 내가 앉을 자리 옆이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내게 이틀에서 사흘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너무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말해서 도무지 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기서 한 생명이란 내 생명을 말한다. 그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소질이 없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야 할 때를 빼고는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법이 없다.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정확히 네 걸음을 내딛고는 환자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무감각하게 소식을 전했다. 아마 그는 환자에게 감정이입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그는 그저 이론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그의 수첩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에게 다가간다. 그 메모에는 신체적인 동작만 언급되어 있을 뿐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진 채 말이다. 한때 병실을 함께 썼던 빨강머리 소년이 문득 떠올랐다. 어느 날 내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는 인생이 곧 끝나겠구나 싶어 몹시 떨었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는 커피를 마시려고 일어난 거였고 커피를 마신 뒤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빨강머리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게는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의사는 무감각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병원에선 통증을 완화하는 장치를 제공해 줄 거란다. 의사는 실제로 죽음을 의미할 때 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모르핀과 이틀 또는 사흘간 약에 취해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하는
빌어먹을 것들을 장치라고 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죽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해왔다.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사실은 나도 죽는 게 두렵다. 몹시 두렵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의식은 깨어있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은 일들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통증은 항상 비슷하다. 겪을 때는 참기 힘들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마음의 통증은 그와 정반대다. 통증이 처음 나타날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커질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의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나는 두려움이 솟는 걸 눈치챘다. 바로 그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행동을 했다. 내 손가락이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그 행동을 하는 법을 이미 인터넷에서 찾아두었다. 나는 처음으로 주먹질을 했다. 그리고 다쳤다. 각각 다른 웹페이지를 10건도 넘게 찾아봤건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다 진실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방에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병원에선 죽고 싶지 않았다. 중앙복도를 지나갈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약봉투를 건넸다. 병원에서 특별한 밤들을 보낸 덕분에 그녀는 내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이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나는 동정과 연민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 감정은 이성에 대한 감정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약을 받지 않았다. 거기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 통틀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내 나이 17살에 집도, 부모도, 형제도 없다. 단지 내 목에 걸려있는 절벽 위 그 집의 열쇠뿐이다. 아버지가 왜 그 열쇠를 내게 남겨주었는지 알지 못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푸른색 환자복을 찢었다. 소매도 바지도 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네 계층을 내려오는 동안 행색을 바꿀 시간은 충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방문객들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새로운 사람들은
항상 낯선 냄새를 풍겼다. 모두들 집에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선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과 마주쳤다. 이들에게서는 장시간 비행기를 탄 사람들의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언제나 완벽한 접속 장소였다. 방문객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그 중 하나가 아플 때 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둘 기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병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집을 떠나기가 힘들었다. 늘 지니고 다니던 이어폰을 꼈다. 나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지만 음악을 좋아한다. 태어날 때부터 푸른색 보청기를 꼈다. 그것은 세상과 내 절반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음악 없는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말한 사람이 니체였던가? 거기다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한 좋은 이어폰이 없으면 신성모독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노래 당신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지가 흘러나오자 병원 전체가 나폴리 리듬으로 들썩이는 것 같았다. 나는 의사를 만났던 일을 종이에 갈겨쓰기 시작했다. 늘 그래왔다. 내게 일기를 쓰는 건 내 인생의 시퀀스들을 그리는 일과 같다. 나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종이 위에 연필 소리를 포함해 방금 경험한 순간을 재창조하는 소리만 좋아한다. 나는 항상 세상의 리듬을 표기하는 데 열광한다. 거리의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는 대화를 나눈다. 자기 인생이나 파트너, 혹은 일에 대한 불평들. 불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면 생기는 거라고 믿는다. 문제란 단지 사람이나 인생에 기대하는 것과 그로부터 실제로 얻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는 채 찢어진 환자복을 입고 음악과 함께 그 자리 바로 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게는 집이었던 371호에서 진통제를 맞으며 사회복지사 곁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내게 연민을 느껴보려 노력하거나 그랜드 호텔로 모험을 떠나라고 나를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내게 그랜드 호텔에 대해 맨 처음 얘기해준 환자가 누군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백 번들은 근거 없는 환상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호텔이 아니라 그랜드 호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항상 마음에 들었다. 전통이 깃들어 있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첫 번째 룸메이트였던 환자가 그곳을 알려준 걸로 기억한다. 그 남자는 병에 걸릴 당시 삶이 만족스러웠기에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결국 잃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다. 그는 방문했던 모든 호텔 가운데 리미니 호텔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다. 거기서 벨리니가 죽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다.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 그 호텔 315호에서 벨리니가 심장마비로 발작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죽었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별로 이상할 건 없었다. 그 남자는 항상 요점만 말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현실은 지루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약간 과장하거나 바꿔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간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 무슨 병이었는지 의학적인 병명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주치의가 왔을 때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너무 아파서 15초마다 고함을 질러댔다. 끔찍한 비명이었다.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명이 악보로 변화하고 그 통증을 바탕으로 오페라풍 고음에 다다르는 노래가 되기를 바랬다. 음악을 몹시 사랑하는 나는 그의 고통이 악보로 변한다면 고통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노력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 악장은 날카로운 고음으로 변하면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되었다. 그는 항상 나를 믿고 존중해 주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의 딸들이 병문안 올 때면 그가 더더욱 존경스러웠다. 딸들이 병실에 머무는 2시간 동안 그는 모든 고통을 참았다. 어떻게 고통을 참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해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억눌렀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중요한 경기에 나가기 위해 마취제를 맞는 축구선수가 떠올랐다. 그가 참고 있는 모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그는 딸들이 돌아가고 나면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리는 엄청났다.
그의 딸들은 쌍둥이였다. 부인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딸들 중 하나도 함께 죽을 뻔했다. 부인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매우 흥분했다. 그는 자기 형의 부인과 새 삶을 시작했다. 나는 형에게서 사랑을 빼앗은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내게 자기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라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래서 펠리니가 리미니 호텔에서 말년을 보낸 것이 그에게는 매우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나는 그들 부자관계가 복잡했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는 내게 펠리니의 꿈의 책을 선물해 주었다. 그 거장이 매일 밤 꿈꾼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쓴 거대한 요약본이다. 나는 무더운 여름날에 나를 찾아와 큼지막한 소포를 전해준 배달부에게 매력을 느꼈다. 소포를 가져온 청년은 내 또래였다. 나는 그가 병원으로 배달 온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병에 걸리기라도 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무슨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겁이 많다.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머리카락, 생기 넘치는 피부를 잃을까봐 겁낸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그는 내게 화물인도 영수증에 서명하라고 볼펜 한 자루를 건네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세균이 묻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구리를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그에게 말했다. 구리요?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구리는 박테리아를 제거해줘요. 완전히 제거하죠. 구리를 한 조각 사세요. 산티아고 데 칠레에서 장기 이식을 받으러 온 한 청년이 내게 구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이식받은 장기가 신장인지 간인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건 칠레에서는 구리가 매우 귀하고 그들의 주요 생산품으로 땅속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년이 그 광물에 대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치 구리가 내 인생의 일부라도 된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 줄곧 옳은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의 열정마저 그 누군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소포에 내 병실 번호가 적혀 있어서 몹시 좋았다.
내게도 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우편물을 받는다는 건 자기 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소포는 페데리코 펠리니와 루도비코 비스콘티의 영화, 그리고 책과 영화 음악이었다. 펠리니는 8과 2분의 1에서 니노 로타의 이별로 가는 좁은 길이 울려 퍼지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를 매료시키지 못했다. 인생에서 좋은 이별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방파르 리듬에 맞춰 등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의 시퀀스처럼,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그럼 종말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지금이 그러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첫 룸메이트가 그랜드 호텔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을 목가적인 장소에서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재단이 있다고 그가 말해주었다. 거기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물 수 있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도 가입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이어야 했다. 그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 모습을 딸들이 지켜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가입을 거부당하자 몹시 슬퍼했다. 내게 그날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 그랜드 호텔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언젠간 닥치리라는 걸 알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병은 통증은 없지만 그의 병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고 나는 아파서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었다. 그때 나는 죽음이 임박해야 한다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며 그 조건 역시 곧 충족하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 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메일 한 통을 보내자 몇 시간 뒤 때가 되면 내 몫의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는 답변이 왔다. 전화를 걸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 전화를 걸어 그랜드 호텔로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나를 가두던 병원을 떠나 거리로 나서기 위해 결심해야 할 그 순간이 왔다. 용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의 공기가 마치 선물 같았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했다. 병문안 온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건 복잡한 일이었다. 휴대전화에는 비밀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금고와 같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부드러운 한 여성이 눈에 띄었다. 엄청난 크기로 보아 그녀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을 법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휴대전화 좀 빌려주실래요? 잠시면 돼요.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 통화를 해야 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며 그녀의 손이 스쳤고 손가락 끝에서 상실 같은 것을 느꼈다. 숫자를 누를 때마다 내 여행의 출발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네라고 대답하자 병실의 첫 번째 룸메이트가 죽기 바로 직전 통증이 5초 간격으로 반복될 때 내게 해준 놀라운 연설만이 떠올랐다. 모든 것의 기본은 오늘이 죽을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이 전부다. 이튿날 잠에서 깨면 24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걸 깨닫고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당신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라. 그들의 규칙에 따라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신이 천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규칙을 따르면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다. 우리는 천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그리고 또 하루 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저당 잡히게 하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잘 생각하라. 만일 당신에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면 그날 일을 할 것인가? 빚을 갚을 것인가?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빠질 것인가? 놀기, 웃기, 사랑하기, 소리 지르기, 노래하기, 무엇을 할 것인가? 이해하겠는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 순간을 살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무는 잊어버려라.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니. 만일 당신이 그들의 궤도에 들어가면 항상 의무가 따른다. 항상.
그리고 만일 그들의 규칙대로 산다면 당신의 도시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높은 건물들은 다른 거대한 건물밖에 보지 못하도록 거기 서 있다. 자유, 그리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이론을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모두가 선택, 의무,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들에게 단지 이렇게 답하라.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문제는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감정들의 2%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연설을 할 때 그는 슬퍼하거나 비탄에 젖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듯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일부를 요약하듯 말했다. 만일 거기 진실이 조금이라도 깃들어 있다면 당신은 그 개념이나 구문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죽었고 고통의 외침은 내게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의 마지막을 상기시켰다. 토스카의 그 인생이여 안녕. 나는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지. 내 인생을 그토록. 이제는 그를 이해한다. 나 역시 인생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처럼 이토록 인생을 사랑한 적은 없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세상이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는데 왜 이곳에 계속 머무르려고 투쟁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아니, 시작을 향한 여행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내 죽음을 향해 여행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몇 미터 고도인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모를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과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비행기에 타자마자 깨달았다. 어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조수 같은 것에 휩쓸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뒤흔들리는 삶을 산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역동적인 파도가 그를 실어 데려간다. 내가 그렇게 실려가는 듯했다. 그 비행기는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하나의 끝없는 은유였다. 나는 현기증이 날 법한 속도로
운명을 향해 나아갔고, 그러는 사이에 순간들이 사라져버려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 내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굳이 지칭하자면 동료들인데, 일행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가 아니면 그 역학을 깨지 않았다. 나가도 될까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조차 아꼈고 기어드는 소리만으로도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 소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 코드는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 도덕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옷과 머리 모양, 냄새와 시선으로 위장한다. 그렇다. 시선. 대부분은 거짓이다. 시선은 영혼을 반영하지 않고 두려움을 억누르는 사람의 두려움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과 이전 삶의 종말에서 얻은 결실이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만일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려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우주가 내게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 안의 목소리가 첫 번째 병실 룸메이트의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너는 두려워하는 게 지겹지도 않니? 네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 말이야. 두려워하는 것, 내 운명에서 도망치는 것, 나 자신이 부여하지 않은 규정을 지키는 건 이제 끝이라고 결심했다. 비행기 안 성층권 고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내면의 데시벨 용량은 내게 허용된 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리쳤다. 난 너희들이 싫어. 너희들의 규칙이 싫어. 너희들의 교육 방식이 싫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싫어.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싫어.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는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 내면의 생각들은 목구멍이 아닌 다른 확성기를 갖고 있나 보다. 나는 사람들이 왜 여행을 하는지 궁금하다. 왜 다른 장소로 가는지 궁금하다. 이유가 뭘까? 일, 사랑, 휴식. 만일 그들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움직인다. 살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의 돈이 아니라 얼마의 사랑, 얼마의 섹스, 또는 얼마의 욕망이
바로 그때 그날 밤 에로틱한 꿈을 꾼 것이 기억났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좋은 꿈은 꾸지 못했다. 대개 벗은 몸과 피부 일부가 등장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다른 육체 주변을 맴돌다 야릇한 키스를 나눈 것으로 모든 걸 요약할 수 있다. 간호사가 나를 깨울 때 키스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는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내게 경고하러 온 과거 아니면 미래의 누군가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내가 내린 결단이 옳다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파도를 멈추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무게추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감각의 오류다. 나는 아직도 두려움과 굳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를 써본 적도 이해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승무원 여러분, 착륙 20분 전입니다. 기장이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 암호 메시지가 늘 이상하게 여겨졌다. 나는 손에 잡히는 종이에 시를 썼다. 잠에서 깬다. 원하지 않지만. 꿈을 꾼다. 통제하지 못할. 사랑한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섹스를 한다.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생각한다. 가치 없는 것들을. 일을 한다. 돈만을 안겨주는. 늙어간다. 화살 같은 속도로. 존경한다. 이 동사들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잠에서 깨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시를 다 쓴 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을 눈치챘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두 번째 열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돌려 나를 관찰했다. 마치 시의 운에 맞추는 내 생각을 듣기라도 한 듯.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은 누구도 전달받거나 눈치채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술을 움직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내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잠에서 깨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몇 마디 더 덧붙였다. 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지? 나는 전율을 느꼈고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승객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스꽝스런 노래를 틀어주었다. 11번째 열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땅에 닿으려면 10초 남았다. 땅에 닿길 내가 바라는지 모르겠다. 비행기에서 오드콜로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병문안 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여행 냄새를 감추고 싶어 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숨기는 것. 그녀는 계속 나를 관찰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어떻게 할까? 말을 걸어올까? 나를 바라보기만 할까? 그녀에게 내 목적지를 말해줄까? 충격으로 비행기가 흔들렸다. 두려움이 클수록 비행기는 더 많이 흔들렸다. 내 두려움의 반향처럼, 내 불확실성의 확성기처럼. 착륙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다시 눈 돌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관찰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를 찾을 수도 없었다. 마치 풍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기장의 누구를 치하하는 가벼운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내 상상력의 실패를, 혹은 내 욕망이 좌절된 것을 환호하는 것 같았다. 구토용 봉투에 형편없는 글씨로 쓴 시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잠에서 깨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